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한석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요 생명과학 2예요 여러분들. 바로 개념풀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생명과학 2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 이 강의에 대한 활용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교재를 이용해 가지고 쌤의 강의를 들으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짧은 OT를 쌤이 따로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OT를 이제 들을 시간이 없다, 나는 그냥 무작정 듣겠다, 이런 학생들도 쌤이 이제 제목에다가 개념이 들어있는 강의인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들어있는 강의인지, 이거를 다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써놨으니까요. 필요한 부분을 좀 골라서 수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생명과학 2라는 과목이 여러분들 또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분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고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고비,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비, 마지막 세 번째 고비, 이렇게 선생님이 세 가지의 고비로 나눠놨습니다. 그 고비만 잘 넘기시면 생명과학 2도 충분히 좋은 등급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쌤이랑 생명과학 2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내려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을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조금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생명과학의 역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쭉 이러한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큰 흐름 안에서 우선 파악을 하시고, 반드시 내신을 보는 친구들이라면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얘는 과학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쭉 흐름을 읽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과 연구 방법 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생명과학이란 무슨 학문인가 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말 그대로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과학입니다. 맞죠?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생명과학이기도 하지만, 이 생명과학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다른 학문과의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과학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인간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생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꽤 오래전부터 생물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었던 그 고대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생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분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생리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해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인류는요 동물과 식물을 이용해서 의식주를 해결했으니까 동물이나 식물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느냐, 이러한 생명 현상에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또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빵과 술을 제조하는 것 등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고대에는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을 관찰 분류 해부하였고 생물의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생물의 자연 발생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생명체는 그냥 태어난다, 얘네들이 이제 가만히 놔둬도 태어난다라고 생각했던 게 자연 발생설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 발생설이 좀 믿기 어렵죠.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고 뭔가 증명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박자들이 나오면서 생물 속생설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의 발달은 중세와 근대를 지나면서 경험과 실험을 통한 연구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러 분야의 생명과학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제 생명과학 안에서도 좀 분야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생명체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 생명과학 1에 맨 처음 들어갈 때 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생물의 특성 해가지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언제부터?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세포라는 것을 관찰하면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버트 훅이요,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는 현미경을 처음 만들어서 이제 관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현미경이 우리가 지금 보는 광학 현미경처럼 막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작 한 30배 정도를 확대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로버트 훅이요. 와인의 그 코르크 마개를 보니까 거기가 아주 작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작은 방들. 그래서 수도사들이 살고 있는 작은 방들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게 바로 세포예요. 지금 우리 세포들 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 코르크 마개의 세포 벽을 구성하고 있는 죽은 세포를 관찰해서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후세의 사람들이 이제 생명체들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이름을 지었던 셀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게 된 겁니다. 다음에 이제 현미경이 조금씩 발달을 하면서 레이우엔 훅이 또 현미경을 제작을 했거든요. 이보다는 로버트 훅이 발견한 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한 200배 정도 관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때 훅의 현미경과 레이우엔 훅의 현미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현미경은 매우 작습니다. 근데도 좀 이제 빛의 굴절률 같은 거를 좀 많이 조절을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었어요. 확대해서 보니까 미생물이 관찰된 거죠. 그래서 레이우엔 훅 하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느냐? 미생물을 관찰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당시만 해도 레이우엔 훅이 이제 미생물을 관찰해서 이제 아주 작은 생물들이 존재해 라고 이렇게 딱 발표를 했을 때도 과학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얘가 조작한 거야. 뭔가 얘가 봤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어떻게 했다? 이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미생물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미경의 발달과 함께 세포와 미생물을 관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슐라이든이란 과학자는요, 식물체를 쭉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연구하는 식물마다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던 거지. 그래서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에 슈반이라는 사람도요, 동물을 막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동물들도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동물하고 식물들이 주로 생명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음에 피로우는 세포는 생명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고 모든 세포는 세포에서 생성된다는 세포설을 완성해서 일반화하였다. 이게 바로 세포설의 확립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좀 접근해 나가셔야 되냐면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했던 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매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좀 헷갈릴 거야. 훅, 얘는 사실 로버트 훅이거든요. 영국 과학자예요. 레이오엔 훅, 얘도 훅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제 헷갈릴 건데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훅만 씁니다. 훅만. 그래서 세포를 관찰한 사람, 미생물을 관찰한 사람은 레이오엔 훅,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칭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생물 속생설이 확립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든 얘기냐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 발생설을 주장을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기원전 4세기 이제 고대 과학자가 이제 발표한 게 이 시대까지 1800년대까지 계속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반박자들이 있긴 했습니다. 뭐 이제 우리 생명과학 1에서 배웠었던 그 구더기 발생 실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발생 실험 같은 걸로 이제 생물 속생설을 확립하려고 노력했지만 반박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은 자연 발생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파스테르가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 가지고 생물 속생설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다른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제 얼토당토 않은 얘기들을 얘가 다 반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은 생물로부터 생긴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함으로써 생물 속생설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코흐라는 사람이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했어요. 그래서 감염병이라는 거는 전염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핵균과 콜레라균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핵균 발견하면 코흐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플레밍이요. 이제 최초의 항생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의 이름이 페니실린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하였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이따가 면역적 탐구 과정을 보면서 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다 외우기 시작하면 생투는 진짜 암기구나 이러고서는 처음에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자고요?
생명과학이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구나. 생명과학에는 이러한 작은 세세한 분야가 있구나 정도에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낼 거야. 이 사람들 좀 외워놔. 이런 것들은 사람 이름과 했던 일 이 정도로 매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세포를 공부하는 이제 세포생물학과 미생물학이 있다라는 거 정도 여기서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생리학이라는 걸 볼게요. 자, 생리학 얘는요 아주 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생명현상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 이게 바로 생리학이라는 것인데, 자, 이 생리학에는요 우리 그 생명과학 1에서 배웠었던 그 단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배웠었냐면 그 흥분전도 원리 배웠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호르몬 배웠었죠. 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의 원리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생리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부학의 발달에 영향을 준 것은 베살리우스라는 과학자가 인체를 해부하고 인체 해부도를 그리면서 해부학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을 했고요. 혈액순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은 하비의 실험이에요. 그래서 혈액이 온몸을 순환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경전도의 원리는요, 우리 오징어, 거대 오징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호지킨과 헉슬리가 바로 흥분전도 기작을 규명하였습니다. 이 흥분전도 기작 여러분들이 생원에서 다 배우고 왔던 거예요. 아, 생원 안 배우고 생타는 친구들은 무슨 소리지?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흥분이 이동된다라는 게 바로 신경전도, 흥분전도의 원리입니다.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호지킨과 헉슬리라는 것이고, 호르몬의 작용 원리는요, 이제 서덜랜드가 호르몬의 작용 기작을 밝혀내면서 내분비 생리학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연도까지는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쌤은 개인적으로 연도까지 외우라는 말은 하기 싫고 해부학부터 발달해서 이제 우리 몸의 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신경에 관심을 가졌고 호르몬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시간의 순서대로 요 정도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생물 분류학과 진화론의 확립이에요. 이제 생명과학에는요 분류라는 것도 하고 이제 진화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맞죠? 자, 진화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많이 들어봤었던 다윈이 빠질 수 없죠. 자연선택설이 아주 이제 진화에 큰 기반을 마련을 하는데, 그 자연선택설 전에 용불용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용불용설, 쓴 거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쓰지 않는 것은 퇴화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라마르크가 용불용설이라는 생물 진화를 설명했어요. 얘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들,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요, 우리 이제 자연선택설이랑 합쳐가지고 여러 진화설을 합쳐서 현대의 진화설이 확립이 되거든요. 이때 다윈은 껴주는데 라마르크는 안 껴줍니다. 왜냐면 얘는 틀렸다라는 거죠. 왜냐면 후천적으로 얻은 획득 형질, 즉 우리가 후천적으로 얻은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염색을 했어. 염색을 했는데 이게 염색한 게 물이 안 빠지는 거야. 그럼 자기는 계속 뭐 갈색으로 염색했는데 갈색이 되었다라고 해보자. 자손이 갈색이 나올까? 안 나온다라는 거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머리색이나 뭐 다른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머리색이 결정되는 거지,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이 바꾼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마르크는 그게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생물 분류학을 정립한 사람은 누구냐? 린네예요. 린네가 동물과 식물의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이명법을 확립했습니다. 자, 이명법이라는 건 우리 뒤에 가서 분류를 배울 때 나오게 되는데, 얘는 바로 속명과 종명, 종소명 이거를 가지고 학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호랑이를 가지고 한국에서 말할 때는 호랑이라고 말하겠죠. 미국에서 말할 때는 타이거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말, 뭐 프랑스에서 말하는 말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명으로 말하자. 그래서 호랑이는 뭐 티그리스라고 명칭을 짓자. 이렇게 명명을 지은 사람이 린네라는 거죠. 그래서 분류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어떠한 새로운 종이 발견되더라도 우리 분류 체계 안에서 포함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바로 생물 분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분류학도 우리 이제 생투 뒷부분에 나오고요. 진화에 대한 내용도 생투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소개하는 단원이구나. 이 정도로 부담 없이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사람 이름 정도는 조금 기억해줘요. 린네는 분류체계, 그 다음에 다윈 하면 자연선택설, 진화와 관련돼 있다. 라마르크 용불용설인데 현대 진화에서는 배제된다 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이요. 좀 중요합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좀 잘 나올 수 있는데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의 발달이에요. 자, 얘는 이제 현대 최근에 오면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한 학문이기 때문에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 생투에 관련된 내용들도 거의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뒤에 내용들이랑 같이 단원 통합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분자생물학적인 내용을 배울 것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오죠. 선생님, 분자생물학은 도대체 뭔데요? 이런 거는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학교 가서 분자생물학을 따로 배우지만 지금 이미 생명과학 2에는 분자생물학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생물을 분자 수준에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라는 것인데 우리 DNA요.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구조 배울 거거든요. 그게 분자생물학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DNA가 어떻게 복제되고 DNA에서 RNA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분자생물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전학에 대해서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멘델이요.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그 생명과학 1에서 고군분투했었던 유전의 기본 원리를 멘델이라는 사람이 완두의 교배 실험으로 유전 법칙을 발견하면서부터 확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설이라는 게 나와요. 이때 멘델이 가설을 세웠었죠. 자손에게 전달되는 어떠한 유전인자가 있다. 가설을 세웠는데 유전자인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다라는 것을 수세의 사람들이 발견을 했고 멘델의 가설과 합쳐가지고 유전의 기본 원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건은요. 이제 멘델 이후에 아주 유전학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초파리의 교배 실험으로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있음을 말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학 1 같은 데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 모건이에요. 읽죠. 그때 그 서턴이라는 사람도 유전자와 염색체 행동이 비슷하다라는 연구를 하긴 했었는데 모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DNA가 유전 물질임을 증명한 것은 더 이후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DNA다라는 것을 에이버리의 실험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때만 해도 자손에게 전달되는 어떤 물질이 있다. 그걸 유전자라고만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DNA의 특정 부분인지 몰랐어요. 뭐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RNA라고도 생각하기도 했고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DNA가 유전 물질임이 증명된 것은 바로 에이버리의 형질 전환 실험 때문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 중요하겠죠. 에이버리의 실험 중요할 거고 다음에 이제 DNA가 이중나선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엑스맨 같은 영화 보면 맨 처음 만화 같은 거 막 지나갈 때 막 이렇게 DNA 같은 거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 막 등장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이중나선이다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은 왓슨과 크릭이에요. 얘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 보호의 해독에 대한 내용은 니런버그와 마테이가 인공 RNA로 단백질을 합성하면서 유전 부호를 해독을 했습니다. 자,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뒷부분에서 배울 내용이죠. 니런버그하고 마테이가 그러한 공로를 세웠구나 정도 기억해 두시고 제조합 기술의 개발은 우리 제일 끝단원인 이제 유전공학 파트에서 나옵니다. 코헨과 보이어가 제한 요소와 DNA 연결 요소로 제조합 기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에 염기서열 분석 이거는 생어예요. 생어가 DNA 염기서열 분석 방법을 고안하였다라는 것이고 증폭 기술 개발은 PCR이라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인데요. 얘는 멀리스에 의해서입니다. 근데 이 PCR은요. 이전 교육과정 바로 전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좀 중요하게 나오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다행히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DNA를 대량 복제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체 지도, 즉 게놈이라는 거, 사람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DNA 염기서열을 밝히고 유전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맞죠? 자, 지금 보시면 이 기술들이 발달된 게 거의 진짜 최근이에요. 그쵸? 1973년부터 아주 2년, 뭐 8년 요 정도 해가지고 아주 단기간 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생투에서 주로 배우게 될 내용이다라는 거 보시고 어떠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도요. 지금은 어떠한 것이 있다 정도만 선생님이 소개를 해줄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세포 파트에 들어와서 세포의 연구 방법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생명과학의 발달에 기여한 주요 연구 방법과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을 이용합니다. 우리 사람의 오감이요. 오감, 5가지 감각을 이용한 직접적인 관찰이 있어요. 아까 베살리우스가 해부학, 인체를 해부하고 인체의 그 해부 지도를 그리면서 해부학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때 이러한 해부학을 할 때 뭘 이용한 거야? 자신의 오감을 이용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오감을 이용한 직접적인 관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을 사용한 관찰이 있었죠. 훅이요. 로버트 훅이 현미경으로 코르크를 관찰해서 방과 같은 구조를 발견하고 세포라고 명명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이후에 광학현미경 발달했지만 지금 어디까지 발달했느냐?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요. 그쵸? 전자현미경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됐는데 이거 발명된 이후에 세포 안에 작은 기관까지, 세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러분들 뭐 배웠잖아요. 뭐 핵이 있다, 뭐 골지체가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발견한 게 전자현미경 발명된 후고 바이러스까지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세포보다 훨씬 작죠? 근데도 이것까지도 관찰 가능했었습니다. 다음 자기방사법이라는 거, 방사성 동위원소로 특정 물질을 표시하며 구조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기방사법은 물질을 추적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우리가 생명과학2에서도 자기방사법을 이용한 거 몇 가지를 배우게 될 거고, 생원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배우고 왔었어요. 어떤 거 있었죠? 화성에 바이킹 탐사호 보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볼 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했었습니다. 맞죠?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얘네들이 에너지를 내뿜는데 방사능의 형태로 내뿜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이제 방사능을 추적하다 보면 물질, 이동 방향을 추적할 수 있다. 물질 추적과 관련된 방법이 바로 자기방사법입니다. 자, 그래서 켈빈이라는 사람은요, 광합성의 산물의 합성 경로를 발견했어요. 이제 우리 광합성의 암반응이라는 거 배우게 될 건데, 켈빈이 바로 이 자기방사법을 이용한 거고요. 허쉬와 체이스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박테리오파지를 대장균에 감염시키는 실험을 통해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허쉬와 체이스도 뒷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방사법은 우선 물질 추적을 하는 방법이에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또한 돌연변이를 이용한 연구가 있어요. 아까 모건이라는 사람이 그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의 기본 원리를 또 맨델이 말한 것들과 맞는 얘기다라는 걸 확립한 사람인데, 자, 이때 유전자설을 증명할 때 초파리의 흰눈 돌연변이를 이용했어요. 원래 초파리가 붉은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흰 눈이 태어난 거야. 돌연변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또 흰눈과 붉은 눈을 교배해가지고 또 다양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비들은 붉은 빵 곰팡이의 영양 요구성 돌연변이를 이용해 1유전자 1효소설을 주장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유전자,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결정한다. 이게 바로 1유전자 1효소설인데, 자, 이거보다 현재는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비들과 테이텀이라는 사람이 붉은 빵 곰팡이를 가지고 연구할 때 돌연변이를 이용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에서 연구 방법이 정말 다양하구나.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돌연변이 이용할 수도 있고, 자기방사법 이용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지금은 파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기술과 기기를 활용한다. 호지킨과 헉슬리는 아까 전기적 현상을 측정하는 기술로 신경전도의 원리를 발견하였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기적 신호가 이동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뭐 미세 전극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연구를 했다라는 것이고, DNA 증폭 기술이 개발되어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이라고 했었죠. 그 기기가 발명되고 DNA 염기설 분석기가 발명되어서 유전체 해독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다른 학문과 협동 연구할 수 있어요. 생물학은. 그래서 생물정보학이라는 것은 컴퓨터 과학과 통계학을 활용해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 얻은 빅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 등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 생물정보학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학문과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를 봤고요. 이제 우리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여러분들. 어디냐? 바로 생명과학 1에서 1단원에서 나오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명과학 1을 공부하고 온 친구들은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할 거고, 하지만 생명과학 2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조금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이제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알고 있는 친구들도 복습의 의미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귀납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 자료들을 모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관찰을 해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규칙성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규칙성을 발견해가지고 아, 얘는 이렇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이에요. 그러면 쌤이 지금 귀납적 탐구 방법을 설명할 때 어떠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냐면 뭔가 실험을 한다, 실험을 해서 증명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었죠. 귀납적 탐구 방법은 이렇게 실험을 하기 어려운 주제를 탐구할 때 귀납적 탐구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달의 침팬지 연구, 로렌츠의 동물 행동 연구 나와 있습니다. 우선 로렌츠의 동물 행동은 좀 뒤에 나오니까 구달의 침팬지 연구부터 얘기를 해주자면, 구달의 침팬지 연구는 제인 구달이라는 동물 행동학자가 침팬지의 행동을 연구를 한 거예요. 침팬지의 행동을 연구했더니 걔네들이 사냥을 가르쳐요, 새끼들한테. 근데 그때 뭘 이용하냐면 개미를 잡아먹는데 나뭇가지를 이용해가지고 개미를 막 잡아먹습니다. 아, 그러면 봤을 때, 제인 구달이 봤을 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아, 침팬지는 사냥을 할 때 도구를 사용한다. 도구는 인간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 이런 것들이 바로 뭔가 실험을 통한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규칙성을 발견한 것이구나.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아까 우리 말했었던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나선을 구조를 규명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것도 관찰을 통해서요. 뭐 X선 회절 사진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관찰을 통해가지고 DNA는 이중나선이다라는 거를 발견해낸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귀납적 탐구 과정을 보면 자연현상을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을 해야겠죠. 걔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관찰할 건지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어떠한 절차를 수행할 것인지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을 수행하고 관찰 결과를 해석해서 규칙성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규칙성이 뭔가 리즈너블하다, 합리적이다 라고 하면 결론 도출하는 거, 이게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됩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가 시험에 나온다면 제일 잘 나오는 거죠. 연역적은 뭐냐면 내 생각을 펼쳐놓고 그 생각이 맞는지를 풀어나가는 거, 이게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에요. 연자가 무슨 연자냐면 펼칠 연자예요. 역자는 풀 역자입니다. 내 생각을 펼치고 풀어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는 내 생각을 펼친다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가설 설정 단계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잠정적인 해답이죠. 가설이라는 건 진짜 맞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맞다라고 증명을 하고 싶어.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치, 실험을 해야죠. 내가 어떤 탐구를 해서 증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요, 반드시 탐구 설계 및 수행 또는 실험 설계 및 수행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찰 및 문제 인식 한 다음에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설정을 해요. 이 가설이 맞는지 보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결론이 나올 텐데 그 결론 도출 결과 가설과 일치했다? 그러면은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아, 내 가설이 맞으니 이거를 믿어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해봤더니 아, 이거 일반화 시키고 학설로 만들만 하다. 그러면은 학설이 되는 거예요. 반면 가설과 불일치. 내가 냈던 정답이랑은 다른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가설 설정 단계로 가서 수정을 하고 다시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역적 탐구하고 기납적 탐구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세요 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해야 돼요?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 설정하는 단계가 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요. 없다.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역적 탐구의 예는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플레밍의 항생제 발견 연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플레밍의 항생제 발견 연구는요, 이제 그 페니실린에 대한 내용이죠. 페니실린인데 우선 세균을 배양하던 사람이었어요. 플레밍은 세균을 배양하고 관찰하던 이제 뭐 황색 포도상 구균 이런 것들의 세균들을 관찰하던 사람이었는데, 자, 이제 세균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배양을 시켜놨어요. 세균을 접종시키고 배양한다, 키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세균을 접종시키고 실험실에다가 배양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고 갔는데 이제 잠깐 여행을 갔다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자랐나라고 봤더니 이 배양 접시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푸른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푸른 곰팡이가 핀 주변에는 균이 자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아, 뭔가 있구나. 푸른 곰팡이에서는 이 세균을 못 자라게 하는 어떠한 억제 물질을 내보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푸른 곰팡이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쭉 보는 건데, 자, 볼게요.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오염되는데 주변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걸 관찰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에서부터 나는 뭐를 내야 돼? 답을 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우선 잠정적인 답을 내놔야 됩니다.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푸른 곰팡이가 진짜 세균을 증식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에 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집단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조 실험이라는 것인데 대조군을 설정해야 돼요. 푸른 곰팡이 때문에 세균이 자라지 못했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떠한 집단이 있어야 되냐면 푸른 곰팡이가 없을 때는 세균이 잘 자란다라는 집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조 실험인데, 자, 대조 실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때 플레밍은 어떻게 실험군을 설정했냐면 접시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접시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을 했고요. 그 다음 다른 집단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상태로 놔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지켜봤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접시요, 넣은 접시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접시에는 세균이 증식이 활발하게 됐습니다. 아, 내 가설이 맞았구나. 뭐다?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한다 라는 게 바로 이제 결론 도출 및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생원의 내용과 비슷한데, 자,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가설의 구성과 그 다음에 대조 실험의 내용, 그 다음 변인 설정,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가설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요, 원인과 결과가 있으셔야 됩니다. 즉 무엇 때문에 무엇일 것이다, 요렇게 가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가설이라는 문장이 무엇 때문에 무엇일 것이다 라고 나오진 않지만 어떠한 가설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요렇게 바꿔주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러면 하나가 원인, 하나가 결과, 이렇게 딱 구성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설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내용을 하면서 조금 더 선생님이 보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조 실험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을 해서 어떠한 실험 결과에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대조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험에서 보고 싶은 있죠. 원인을 바꿔주지 않은 집단이에요. 그래서 자연 상태로 놓거나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집단. 이것을 바로 대조군이라고 하게 됩니다. 반면 실험군은요, 내가 실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어떠한 요인을 변화시켜준 집단이에요. 변화시켜준 집단. 자, 이때 여러분들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찾기 힘든다면 변인을 먼저 찾으세요. 자, 변인 설정을 해야지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자, 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험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자, 이 실험과 관련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독립변인은요, 실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자, 실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거고요. 그 요인 때문에 바뀌는 요인이 있겠죠. 결과값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을 거예요. 자, 결과에 해당되는 게 바로 종속변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독립변인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작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내가 실험에서 증명하고 싶은 실험에서 바꿔주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험 결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플레밍을 예로 든다면 푸른 곰팡이 때문에 세균의 증식이 잘 안 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를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이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조작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균의 증식 여부, 이게 결과값이죠. 그래서 종속변이는 세균의 증식 여부가 종속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그 세균이 이렇게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푸른 곰팡이만 영향을 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세균이 잘 자라는 온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습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주변에 등등등의 환경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일정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변이는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요인이에요.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요인을 통제변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실험에 영향을 주는 것과 영향을 받은 값으로 놔뒀고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이다? 바로 조작변인이 되는 거고, 이 조작변인에 의해서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 결과값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변인을 보니까 원인과 결과가 나왔죠. 가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을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가설의 구성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냐면 바로 원인과 결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바로 조작변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 조작변인 때문에 바뀌는 값, 이 결과가 바로 종속변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문제에서 가설을 찾아라, 또는 가설을 보고서는 조작과 종속변인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원인이 조작이고 종속이 결과니까. 이해됐어요? 됐고, 다음에 실험군과 대조군을 찾는 것도 조작변인만 찾아내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조작변인을 실제로 적용한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집단과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집단이 있었죠. 그때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푸른 곰팡이 때문에였죠. 푸른 곰팡이를 넣어준 집단이 실험군이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준 집단이 되는 거죠. 반면 푸른 곰팡이를 넣어주지 않은 집단은 뭐가 되는 거죠? 자연 상태로 놔둔 거죠. 내가 아무 처리 안 한 거죠. 그래서 대조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게 바로 이 연역적 탐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원에서도 배웠고 생투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생명과학의 역사를 가지고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수능에서 내기는 좀 힘들어요. 내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을 물어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면 그러기에는 너무 암기거든요. 우리는 과학 탐구를 배우고 있는데 탐구를 배우기에는 여기 이 파트가 더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가설이라는 걸 가지고 실험군 찾는 거, 그 다음에 변인 찾는 거, 요 연습들을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 인류에 영향을 미친 생명과학의 연구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파스텔의 백신 연구, 이것도 이제 연역적 탐구 과정에 속하거든요. 파스텔은요, 콜레라균을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콜레라균을 닭에게 주사한 후에 독성이 강한 콜레라균을 주사하면 닭이 콜레라균의 저항성을 가진다는 걸 발견하고 약화시킨 병원체를 넣어줬습니다. 이를 백신이라고 명령을 지었어요. 백신 어디서 나왔냐면 생명과학 1에서 우리 방어작용을 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이 백신이라는 거는 항원이에요. 그래서 이 센 항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약화시킨 항원을 우리 몸에 미리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생기게 되고 강한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게 바로 백신을 넣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 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되죠. 연역적 탐구 과정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란트슈타이너라는 사람은 혈액형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의 혈액을 섞은 후에 응집 반응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는 수혈을 해주면 위험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는 수혈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한 사람이 란트슈타이너라는 사람이고, 다음에 벤팅의 인슐린 연구, 인슐린, 그 다음에 란트슈타이너의 혈액형 이런 것들은 어떠한 학문과 연관되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생리학이죠. 생리학. 우리 몸에 있는 생명현상의 원리니까. 자, 그래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당뇨병과 관계 있다는 논문을 읽고 나서 개 이자에서 인슐린을 추출해냈어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인슐린을 분리해서 혈당량 감소 결과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인슐린이 이제 혈당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낸 실험이죠. 실험을 통해서 했으니까 얘도 연역적 탐구 방법이네. 반면 로렌츠의 동물 행동 연구는요, 뭔가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얘는 귀납적 탐구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야생동물을 직접 찾아 관찰하거나 집에서 야생동물 키우면서 동물 행동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행동에서는 본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얘는 귀납적 탐구 방법에 속한다. 요 정도는 좀 구별을 해주세요. 알겠죠? 구별할 때의 원칙은 뭐다? 실험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여기 동물의 본능을 내가 어떻게 실험으로 잘 해결할 수 있겠어? 행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규칙성을 발견해 나가는 거. 이게 귀납적이다라는 거 정도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관련된 문제들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확인 문제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스텔은 생물의 자연 발생설을 증명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연 발생설이 아니라 자연 발생설을 반박하는 생물 속생설을 확립한 거예요. 자, 생물은 생물로부터 태어난다. 속생이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벤팅의 연구는 생리학 분야의 연구이다. 벤팅, 아까 인슐린을 연구한 사람이죠. 자, 그랬을 때 학교 시험에서는 벤팅이라는 사람만 나온다면 이건 암기하라고 알려줬을 거고, 보통은 뭐 인슐린 또는 호르몬 연구 이런 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생리학 맞죠. 로렌츠의 연구는 구달의 침팬지 연구와 같은 탐구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어떤 거요? 귀납적 탐구 방법이죠. 뭔가 자연현상을 보고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 자, 그래서 동그라미 되겠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연역이라고 써보고, 그 다음에 귀납은 귀납이라고 한번 써보래요. 파스테르의 백신 연구, 콜레라균을 이용한 건 실험을 이용했죠. 그러면 연역이네요. 란트슈타이너의 혈액형 연구, 얘도 연역이겠죠. 응집 반응 실험을 했고, 벤팅의 인슐린 연구도 개에서 인슐린 추출해놔가지고 실제 적용이 되냐라는 실험을 한 거고, 로렌츠의 동물 행동 연구는 귀납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쪽에 있는 개념 확인하기, 콕콕 개념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쳐볼게요. 파스텔은 생물은 생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입증했다. 자연 발생설을 입증한 거예요. 자, 어떤 걸 이용해서 이제 이 유리 플라스크의 목을 열을 가해서 이렇게 X자형으로 구부렸어요. 이걸 백조목 플라스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바깥에서 먼지나 미생물이 들어오긴 하죠. 여기에 고기 조각 같은 걸 넣어놨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접촉을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생물들이 거의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미생물이나 이런 파리 구더기가 발생했던 이유는 바깥의 공기나 이러한 외부 물질과 접촉해서 이런 것이지 생물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증명한 게 바로 파스텔의 생물 속생설입니다. 맞고요. 호지킨과 헉슬리요. 자, 얘는 오징어를 사용해서 흥분전도 기작을 밝혀냈죠. 요렇게 이름 정도는 기억해달라 그랬어. 린네는 용불용설로 진화를 설명했나? 비슷해 보이지만 용불용설은 라마르크입니다. 라마르크. 린네는요, 분류죠. 분류 체계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틀렸고. 생어는 DNA의 입체 구조를 밝혔다. 입체 구조, 이중나선이라는 거잖아요. 이중나선을 밝혀낸 사람은 왓슨과 크릭이에요. 자, 개념 확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생어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염기서열 분석법을 고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는 매칭이 잘못돼서 틀렸습니다. 2번으로 가보죠.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과 관련이 깊은 과학자의 이름을 보기에서 각각 골라 쓰시오.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되는데 유전보호를 해독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니런버그였어요. 페니실린은 우리가 아까 쌤이랑 같이 봤었던 플레밍이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하면 코흐입니다. 코흐. 다음에 동물세포를 관찰하는 사람은 슈반이에요. 그 다음 식물세포 하면 슐라이든입니다. 멘델 뭐 했죠? 멘델은 유전학의 기본 원리를 밝혀낸 사람입니다. 맞죠? 다음 유전학의 발달 과정을 나타낸 건데 멘델의 완두교배 실험을 통해 유전 원리를 발견했어요. 자, 이제 유전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 유전자를 말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유전 물질이 DNA다라는 걸 발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순서는 가다나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렇죠? 요 정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되겠고. 4번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과 연구한 사례를 옳게 연결해 보래요. 자, 오감 사용을 해가지고 인체를 해보였죠. 전자현미경은 아주 작은 것까지 관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세포 소기관이나 바이러스를 관찰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기방사법 하면 선생님 뭐라 그랬죠? 물질의 이동 경로 추적, 물질 추적이야. 그러면 이렇게 광합성 산물 경로 연구, 이동 경로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니은으로 해주시고, 돌연변이 연구를 이용해서는요, 이제 모건이 초파리의 교배를 이용한 유전자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고, 다른 학문과 연계해서 생물 정보학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거 이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생명과학 분야 중에 어느 분야에 대한 설명인지 써봐라 라고 돼 있어요. 컴퓨터 과학과 통계학을 활용한 분야, 그래서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는 게 바로 생물 정보학이 됩니다. 요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탄탄 내신 다지기와 도전 실력 올리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의에서 해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개념 때마다 선생님이 어떠한 퀴즈가 나간다고 했었냐면 우리가 개념 풀을 배웠잖아요. 개념 풀, 개념이 만땅 차는 풀 퀴즈의 첫 번째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세포와 미생물의 연구 과정 4가지를 써놨어요. 페니실린 발견, 세포설 확립, 세포와 미생물 관찰, 생물 속생설 확립. 자, 얘네들을 누가 했는지 쓰라는 게 아니라 순서 정도를 맞출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요? 쌤의 수강 후기에다가 올려주시면 쌤이 채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채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많은 강의 동안에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고 또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이런 거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쌤이랑은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